아들 부부가 맞벌이를 시작한 건 벌써 2년 전 일입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어머니, 우리 민수 어린이집에 다니긴 하지만 하원 후에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저녁 늦게 퇴근해서. 하고 조심스럽게 부탁했을 때 저는 오히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손주를 매일 볼 수 있는 기회니까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마음이 상할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행복했습니다. 어린 민수가 제 품에 안겨 낮잠을 자고 간식 먹으며 제잘거리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며느리도 그때까지 어머니, 덕분에 너무 편하게 일하고 있어요. 하며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피곤도 싹 가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말투와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제가 사다 주는 옷이나 장난감을 와, 민수야. 할머니가 이렇게 예쁜 옷을 사주셨네. 하며 반가워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아, 이렇게까지 안 사주셔도 돼요. 하고 미묘하게 선을 긋는 말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며느리가 예산을 걱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민수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머리가 많이 길었더군요. 앞머리가 눈을 찌를 정도였고 뒷머리도 삐죽삐죽 자라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아이가 밥을 먹다가도 고개를 젖히고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리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 가던 동네 미용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어린이 머리카락은 금방 자르니까 기다리는 동안 제가 사준 작은 사탕 하나 쥐어주고 금세 끝냈죠. 미용실 원장님도 아이고, 훨씬 시원해 보이네. 이제 눈 안 찌르겠다. 하며 웃어주셨습니다. 민수도 거울을 보며 환하게 웃었죠. 할머니, 저 멋있어요? 하는 그 표정에 저는 가슴이 다 녹았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퇴근해서 민수를 보더니 잠시 멈칫하더군요. 머리 자르셨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응, 앞머리가 눈을 찔러서 불편해하길래 동네 미용실 가서 단정하게 잘랐어. 하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얼굴이 굳더니 입술을 꾹 깨물고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민수 머리 같은 건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고 하세요. 남의 자식한테 제발 신경 좀 끄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의 자식?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히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민수가 제 품에 안겨 잠들던 모습, 아기 때 열이 펄펄 끓어서 밤새도록 등에 업고 동네 병원을 뛰어다니던 기억, 그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부정당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날 저녁을 보냈습니다. 아들 역시 그 자리에 있었지만 며느리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더 서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며느리의 말이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남의 자식, 남의 자식? 아니, 이 아이는 내 아들의 아들, 내 손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남의 자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걸까요? 며칠 동안 저는 며느리와 최대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민수를 데리러 가는 일도 저녁에 데려다 주는 일도 전부 아들에게 연락해서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점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물려줄 생각이던 그 재산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났지만 며느리의 그 한마디는 제 마음속에서 조금도 옅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서운함은 더 깊어졌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해맑게 저를 반기고 저와 함께 있을 때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지만 저는 그 웃음을 바라보면서도 마음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 아이를 보는 이 시간마저 며느리는 불편해할까?
이런 생각이 들자 예전처럼 순수하게 손주와 시간을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주말 막내딸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 표정이 유난히 어둡다는 걸 눈치챘는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아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날 있었던 일을 그대로 털어놓았습니다. 막내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남의 자식이라고요? 엄마가 민수한테 해온 게 얼만데? 그걸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을 들으니 또다시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막내딸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마음 다치지 마세요. 세상에 그 어떤 재산도 엄마 마음보다 귀한 건 없어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그 이후로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침이면 예전엔 웃으며 문 앞까지 나와 인사하던 며느리가 이제는 현관 안쪽에서 무심하게 다녀오세요.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저도 더 이상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 섞다가 또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봐서였죠.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저를 조심스레 불렀습니다. 엄마, 저희가 다음 달부터 민수를 저녁 늦게까지 학원에 보내려고 해요. 엄마가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테니 이제 좀 쉬셔야죠. 그 말이 표면적으로는 배려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며느리의 의중이 반영된 결정이라는 걸요. 손주를 보는 시간까지 줄이겠다는 건 결국 저를 점점 아이 곁에서 멀어지게 만들려는 수순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 속 깊숙이 넣어둔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상속계획서와 재산 목록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원래는 집 한 채와 일부 예금, 그리고 땅 한 조각까지 아들 명의로 넘기려 했던 계획이었죠. 하지만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이걸 왜 굳이? 가슴속에서 오래 눌러왔던 결심이 확실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재산 상속 계획을 다시 쓰기로요. 다음 날 아침 등기 서류와 통장을 챙겨서 은행과 법무사를 차례대로 들렀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오래 거래하던 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예전에는 아드님 명의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계획이 바뀌신 건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는 막내딸 이름으로 하려고요. 이유는 묻지 마세요. 그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절차를 밟는 동안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묘하게 편안해졌습니다. 그동안 당연히 아들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믿고 살았는데 막상 그 생각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숨이 트였습니다. 막내딸은 평생 저를 존중했고 제가 힘들 때마다 옆에서 말없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제 마지막 재산을 맡기는 게 더 이상 이상할 게 없었죠. 며칠 뒤 막내딸에게 조용히 불러 말했습니다. 너한테 집이랑 땅, 그리고 예금 일부를 넘길 거야. 나중에 내 오빠 얘기가 나오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내 삶을 잘 지켜. 막내딸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아니다. 이건 내 덕분이 아니라 내가 늘 내 편이었기 때문이야. 그날 우리는 오래도록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들 부부와의 관계는 표면상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선이 확실히 그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저는 더 이상 불필요한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와는 예전처럼 마음껏 시간을 보내지 못했지만 짧게나마 볼 때면 예전보다 더 애틋하게 안아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오늘 어린이집에서 넘어져서 머리를 좀 다쳤어요. 혹시 병원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재산 문제로 마음을 정리한 건 맞지만 손주 걱정 앞에서는 그 모든 감정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지금 당장 갈게. 그렇게 저는 서둘러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소아과 진료실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마에 하얀 밴드가 붙어 있었고 눈가에는 울다 지친 기운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할머니하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다가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할머니 왔다. 이제 아무 일도 없어. 의사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고 가벼운 찰과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에게는 그 순간의 놀람이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며칠간은 무리하지 않게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대기실로 나오자 며느리가 제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도도하거나 차가운 얼굴이 아니라 어딘가 지친 기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 제가 일이 너무 많아서 연락을 늦게 받았어요. 그래서 민수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사과를 듣게 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지난 일들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언제든 다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때 옆에 누가 있느냐야. 오늘은 내가 있어서 다행이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쌓였던 원망이 아주 조금 풀리는 듯 했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민수를 제 집에서 돌봤습니다. 이마 상처가 아물 때까지 밥 먹이고 약 바르고 잠자리 봐주고 예전처럼 온전히 제 품에 두었죠. 민수도 다시 예전처럼 저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 모습이 반가우면서도 속으로는 이 시간이 다시 오래가진 않겠구나 하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아들이 퇴근 후 제게 따로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재산 얘기 있잖아요. 혹시 계획 바꾸신 거예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차를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바꿨다.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낮게 물었습니다. 혹시 며느리 말 때문에? 저는 고개를 들고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그날 아무 말도 안 했잖니? 그게 나한테는 답이었어. 아들은 제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고개를 숙이고 죄송해요. 엄마,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과가 진심인 건 알았지만 이미 저는 제 마음을 돌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무척 신중하게 말을 고르려 애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한번 오세요. 저랑 그리고 그녀랑 얘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그녀라는 말에 며느리를 직접 부르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었지만 저는 굳이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하고 짧게 대답했죠. 주말이 되어 아들 집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식탁 위에는 차와 과일이 준비되어 있었고 민수는 자기 방에서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게 자리를 권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지난번 일, 그날 말이 너무 심했잖아요. 그래서 며느리도 많이 생각을 했대요. 그 순간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날 정말 경솔했어요. 제 입장에서만 생각하다 보니 민수에게 머리 자른 건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제 마음이 예민해져서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잠시 멀뚱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사과의 말은 들었지만 그것이 단순히 아들의 설득에 의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난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 없지. 하지만 그 말이 왜 나왔는지 그걸 알고 고칠 수 있다면 그건 다행이야. 그날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서로 웃으며 마무리했지만 제 마음 한켠의 경계심은 여전했습니다. 다만 민수 앞에서는 예전처럼 따뜻하게 웃어주려 애썼습니다. 아이가 어른들 사이에 미묘한 기류를 느끼는 건 너무 가혹하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무 마음을 닫은 걸까? 아니면 이제라도 거리를 두는 게 현명한 걸까? 그러다 문득 떠오른 건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막내딸의 말이었습니다. 엄마 마음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을 다시 떠올리니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들 부부와의 관계를 억지로 회복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주고받고 필요한 일만 도와주고 나머지는 각자의 삶을 살도록 두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와의 관계만큼은 계속 이어갔습니다. 학교 행사나 발표회가 있으면 꼭 가서 지켜봤고 생일에는 직접 만든 케이크를 들고 갔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민수는 변함없이 제 품으로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 아이의 품속 온기만큼은 세상이 변해도 절대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산 이전 절차를 마무리한 날은 유난히도 하늘이 맑았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는데 마음 한쪽이 홀가분하면서도 묘하게 차분했습니다. 은행 앞 벤치에 앉아 잠시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더 이상 이 문제로 마음 흔들릴 일은 없겠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막내한테 다 넘겼다고 들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저는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사실이야. 내 인생 살면서 내가 정한 거니까 더 말 안 했으면 좋겠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한테 서운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며 말했습니다. 서운해서만은 아니야. 앞으로 내가 늙어가면서 나를 믿고 끝까지 지켜줄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봤더니 답이 나오더라. 내 잘못만은 아니지만 그날 내 침묵이 나한테는 충분한 답이었어.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상대로 목소리는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억지로 차분함을 유지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결정 이해 못하겠어요. 하지만 어머니 뜻이라면 존중하겠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그 말이면 충분하다. 그 후 가족 분위기는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았고 저도 먼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려는 듯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만 얼굴을 보았습니다. 대신 막내딸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같이 장을 보고 주말마다 근교로 나가 꽃 구경도 하고 가끔은 하룻밤 묵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 시간이 제게는 위로이자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쪽에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손주 민수가 커가는 모습을 매일 지켜보지 못한다는 게 생각보다 더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학교 끝나는 시간에 맞춰 몰래 가서 멀찍이 서 아이가 웃으며 친구들과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복잡한 감정이 사라지고 그저 할머니로서의 마음만 남았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손자의 학교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저는 일부러 학교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운동장이 내려다 보였고 아이들이 줄지어
교문을 빠져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민수가 제 모습을 발견했는지 눈이 동그래지더니 손을 번쩍 들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그 목소리엔 반가움이 가득했고 그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나 며느리가 알게 되면 또 마음 상하는 말을 할까 걱정이 스쳤지만 이미 제 앞에 와서 숨을 헐떡이는 민수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수 학교 끝났구나. 저는 무릎을 굽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민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왜 요즘 우리 집에 안 와요? 엄마가 바쁘다고 하긴 하는데, 난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그 말에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저릿해지고 눈물이 맺혔지만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도 민수가 보고 싶었지. 하지만 이제는 가끔만 볼 수 있을 것 같아.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할머니 자주 보고 싶어요. 그날 저는 민수 손을 잡고 근처 분식집에 갔습니다. 떡볶이와 김밥을 시켜놓고 학교 얘기며 친구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수는 천진난만하게 웃고 떠들었고 저는 그 웃음을 눈에,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커서 오늘을 기억할 수 있을까? 그때도 나를 이렇게 반가워해 줄까? 그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약속해요.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기로. 그 약속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장담할 수 없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약속하자. 그날 이후 저는 민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느리와 부딪히지 않으면서도 아이와의 인연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제 마음을 지키는 일이자 민수에게도 필요한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민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치 비밀 일정을 짜듯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직접 집으로 찾아가는 건 피했습니다. 대신 학교 근처나 공원 혹은 아이가 좋아하는 작은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시간도 며느리가 회사에서 한창 바쁠 때로 맞췄습니다. 한 번은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들뜬 듯 설렜습니다. 할머니, 오늘 과학 전시회 했어요. 제가 만든 로켓이 제일 멀리 갔어요. 할머니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에 할머니가 도서관 앞에서 기다릴게. 토요일이 되자 민수는 작은 상자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상자 속에는 색색의 종이와 작은 플라스틱 부품으로 만든 로켓이 있었고 곳곳에 아이 손길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거 만들려고 일주일이나 걸렸어요. 그 표정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저는 로켓을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민수, 정말 대단하다. 할머니가 봤던 로켓 중에 제일 멋있네. 그날은 로켓을 가지고 근처 공원에 가서 직접 날려보기도 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을 하늘에 맑게 울렸고 저는 그 소리를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만남이 항상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약속 장소로 가는 길에 뜻밖에도 며느리와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죠. 며느리는 제 손을 잡은 민수를 보더니 잠시 말없이 우리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다음엔 저한테도 말씀 좀 해주세요. 그 말투에는 예전처럼 날이 서 있지 않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민수랑의 약속은 지켜야 하니까 서로 배려하는 방법을 찾자. 며느리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만남을 더 신중하게 계획했습니다. 혹시라도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기 위해 때로는 막내딸에게 도움을 청해 함께 나가기도 했습니다. 막내딸이 중간에서 자연스럽게 상황을 완화해 주니 며느리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균형을 잡아가며 저는 민수와의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민수는 어느새 키가 부쩍 커 있었습니다. 예전엔 제 손을 꼭 쥐고 걷던 아이가 이제는 제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걸으며 제 옆을 지켰습니다. 그 모습이 든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크면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좋다고 하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민수가 학교에서 끝나고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집에 잠깐만 와주실 수 있어요?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진지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서둘러 달려갔죠. 집에 들어서자 민수는 저를 자기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종이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할머니 드리려고 만든 거예요. 봉투 안에는 작은 노트와 손글씨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커서도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어요. 제가 어른이 되면 할머니 집 옆에 살게요. 그러면 매일 볼 수 있잖아요. 할머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와의 관계, 재산 문제, 이런저런 갈등 속에서도 민수와의 인연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어른들 사이의 사정이 복잡해도 아이의 마음은 순수하게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수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할머니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이상하리만큼 가벼웠습니다. 재산을 막내딸에게 물려주기로 한 결정에 대한 후회는 전혀 없었지만 적어도 민수와의 인연만큼은 끝까지 지켜야겠다는 다짐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민수와의 시간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막내딸도 그 마음을 알고 일부러 시간을 내 함께 민수를 데리러 가거나 주말 나들이를 계획해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며느리도 예전보다 조금은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치 할머니와 손주 시간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한 듯 보였습니다. 그 전환점은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초겨울 어느 날 민수가 학교에서 급격히 열이 올라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며느리는 외근 중이어서 바로 달려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제 번호가 가장 먼저 떠올랐는지 학교에서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한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일을 멈추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운 민수는 축 늘어진 채 땀에 젖어 있었고 옆에 있던 간호사가 링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수 손을 꼭 잡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아. 곧 나을 거야. 할머니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잠시 후 헐레벌떡 달려온 며느리는 제 모습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지더니 곧 풀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제 입장만 생각했어요. 그 말은 짧았지만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 자기 아이가 위급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곁을 지켜준 사람이 저였다는 사실이 며느리 마음을 바꾼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민수와 저의 만남에 굳이 제약을 두지 않았고 때로는 먼저 전화를 걸어 이번 주말에 민수 데리고 놀러 다녀오실래요? 하고 묻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 변화를 느끼고 예전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명절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며느리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할머니를 정말 좋아하잖아요. 앞으로도 마음껏 만나게 해주세요. 저도 이제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순간 제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재산 문제로 얽혔던 감정의 매듭이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 아이 앞에서만큼은 따뜻한 가족의 모습을 지킬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후로 우리 집에는 예전처럼 웃음소리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제 품에 안기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표정을 지었고 저는 그 아이의 온기를 느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재산은 막내딸에게 주더라도 마음은 끝까지 너에게 남겨둘게. 시간이 조금 더 흘러 가족이 모두 모이는 저녁 자리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업무가 늦어져서 도착이 늦고 거실에는 저와 막내딸 그리고 며느리만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막내딸은 평소보다 기분이 좋은 듯 웃음이 많았습니다. 차를 마시던 막내딸이 슬쩍 저를 보더니 며느리를 향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언니, 어머니가 재산 다 제 이름으로 해주신 거 아시죠? 앞으로 저한테 잘하셔야겠네요. 말투는 웃는 얼굴이었지만 속에 은근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더니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를 느끼고 얼른 말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만해라. 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괜히 오해 살 말은 하지 말아라. 하지만 이미 며느리의 마음에는 그 말이 깊이 꽂힌 듯 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 일은 전에 들었어요. 솔직히 전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직접 듣고 나니 기분이 좀 그렇네요. 그 말 속에는 서운함과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막내딸은 눈치 없이 덧붙였습니다. 아니, 그냥 웃자고 한 말이에요, 언니.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어차피 언니 쪽은 민수라는 보물이 있잖아요. 그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바라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보물로 위로받을 마음 없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분명 막내딸의 장난 섞인 말이었지만 그 여파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날 저녁 이후 며느리의 태도는 다시 예전처럼 경직되었고 말끝에 보이지 않는 가시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대하는 표정 속에 원망과 불신이 서서히 자리 잡는 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막내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농담 절대 하지 마라. 말 한마디가 사람 사이를 얼마나 멀어지게 하는지 모르겠니? 막내딸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며느리 마음에 남은 감정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와 나 사이에는 다시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졌습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른 대화를 나누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기류가 흐르고 있었고 저는 그 벽을 어떻게 해야 허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의 태도는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겉으로는 예전처럼 인사를 하고 예의는 지켰지만 눈빛 속에 알 수 없는 냉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말을 할 때도 짧고 건조해졌고 필요 이상으로 저와 마주하는 시간을 줄이려는 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집에 가면 민수 숙제나 학교 소식, 생활 얘기를 자연스럽게 들려주던 며느리가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아들에게만 하거나 아예 대화를 피했습니다. 가끔 제가 민수의 일정에 대해 물으면 아, 그건 아들이랑 얘기하세요. 하고 말을 잘랐습니다. 그 무렵부터는 미묘한 상황들이 잦아졌습니다. 민수 생일 파티가 있었는데 예전 같으면 준비 과정에서 저를 불러 함께 상의했을 일을 이번에는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조차 이번에 간단히 하느라 엄마 안 불렀다고 하더라 하고 지나가는 말로만 전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한 번은 민수가 주말에 집에 오기로 한 날이 있었습니다. 약속대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일 아침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민수가 피곤해서 집에서 쉬려고 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단순한 변경 통보처럼 보였지만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비슷한 이유로 약속이 취소됐습니다. 그 패턴이 반복되자 저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아들은 중간에서 눈치를 보며 요즘 민수가 학원 다니느라 바빠서 그래. 하고 둘러댔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멀리 두고 있다는 걸요. 그나마 위안이었던 건 민수가 학교나 우연한 자리에서 저를 보면 여전히 달려와 안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면 며느리는 시선을 피하거나 민수야, 할머니 너무 오래 붙잡고 있으면 안 돼. 하고 아이를 떼어내곤 했습니다. 그 순간마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저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며느리와 단둘이 있는 자리는 피하게 됐습니다. 괜히 또 마음을 다치게 될까봐 더 이상 먼저 다가서지 않기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막내딸의 한마디 장난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며느리의 그 미묘한 원망은 결국 아들까지 곤란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번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겁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우리 다음 달에 가족 모임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괜히 재산 얘기나 옛날 일은 꺼내지 말아주세요.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왜 꺼내겠니? 그런데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니?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그 얘기만 나오면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그래요. 그 말 속에는 며느리가 여전히 그 문제를 마음에 담고 있다는 뉘앙스가 뚜렷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제는 내 존재가 불편한 화제라도 되는 건가? 가족 모임 당일 모두가 둥근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겉으로 보기엔 평온했지만 서로의 눈치를 보는 기운이 돌았습니다. 그때 막내딸이 별 생각 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땅 서류 정리 잘하셨어요? 그 말에 며느리의 젓가락이 멈췄고 표정이 단번에 굳어졌습니다. 순간 아들이 서둘러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 땅이요? 원래 제 건 아니니까. 뭐 상관없죠. 말투는 웃음기 섞인 듯 했지만 그 속에 담긴 날카로움은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막내딸이 당황해 아, 언니 그게 아니라. 하고 말을 잇자 며느리가 말을 잘랐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다 끝난 일이니까요. 대신 앞으로는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그 말에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한순간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로의 시선이 엇갈리고 젓가락질 소리마저 멈춘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 모임은 예정보다 훨씬 일찍 끝났고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한동안 불이 꺼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쩌다 가족 모임 자리에서조차 이렇게 서로를 경계하게 됐는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쓸쓸했습니다. 가족 모임 이후 집안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변해갔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지냈지만 작은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민수와의 만남도 예전처럼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기로 했던 약속은 차츰 줄어들었고 만나더라도 며느리의 동행이 필수가 됐습니다. 전에는 민수와 단둘이 공원에서 뛰어놀거나 분식집에서 밥을 먹었지만 이제는 며느리가 옆에서 지켜보는 자리에서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제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왜 예전처럼 자주 못 봐요? 그 순수한 눈빛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민수가 커서 할 일도 많고 할머니도 조금 바빠졌거든. 거짓말이라는 걸 스스로도 알았지만 아이에게 진짜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에서 열린 민수 학예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며느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학예회는 자리 제한이 있어서 부모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말은 차분했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서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다음 날 우연히 학교 엄마들 모임에서 들으니 자리 제한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저를 학예회에서 배제했다는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민수도 점점 변했습니다. 예전엔 저를 보면 거리낌 없이 안기던 아이가 며느리 곁에 있을 때는 조심스럽게 인사만 하고 다시 엄마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집에서 들은 말들이 아이 마음에 작은 벽을 만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천천히 인정해야 했습니다. 민수와의 관계가 예전 같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며느리의 시선이 풀리지 않는 한 이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일부러 한 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억지로 다가가 상처를 덧내기보다는 아이가 필요로 할 때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할머니로 남기로 했습니다. 그 결심을 하니 마음이 무겁지만 한편으론 이상한 평온도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붙잡으려 애쓰는 대신 지켜볼 힘을 기르는 게 지금 제게 남은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거리를 두고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겨울 끝자락, 날씨가 여전히 매서운 바람을 품고 있을 때였죠. 저는 동네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시장 입구 쪽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고개를 돌리니 민수가 양손에 뭔가를 꼭 쥔 채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은 듯 제자리에 서 있다가 아이가 품으로 안겨오는 걸 받아냈습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민수가 내민 것은 작은 종이봉투였습니다. 이거요. 제가 만들었어요. 학교 미술 시간에 할머니 주려고. 봉투 안에는 손바닥만 한 도자기 접시가 들어 있었는데 그 위에 서툰 글씨로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제 눈에는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났습니다. 민수야,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혼자 왔어? 엄마랑 마트 가는 길이었는데 엄마가 잠깐 다른 가게에 들어갔을 때 뛰어왔어요. 금방 다시 가야 해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가 일부러 저를 찾아왔다는 사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혀 아이를 꼭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할머니는 내 마음 절대 잊지 않을게. 민수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봉투를 제 손에 꼭 쥐어주고 다시 달려갔습니다. 멀어지는 작은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동안 다잡아둔 마음이 다시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접시를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원망과 거리감 속에서도 아이의 순수한 마음은 여전히 제게 닿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하나면 버텨낼 이유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씨가 살아난 것을 느꼈습니다. 민수가 건넨 그 접시는 거실 한쪽 가장 눈에 잘 띄는 장식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밤에 잠들기 전에는 마지막으로 그 접시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며칠 뒤 뜻밖에도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오세요. 민수가 어머니랑 같이 저녁 먹고 싶대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동안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초대를 받은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주말이 되어 집에 가니 거실에서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만든 김치전 같이 먹어요. 아이의 그 말에 며느리도 부드러운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민수가 계속 어머니 오시라고 해서 준비했어요. 그 목소리는 예전보다 한결 차분했고
어딘가 힘을 뺀 듯 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수는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그리고 며칠 전 시장에서 저를 만난 얘기까지 신나게 쏟아냈습니다. 그 얘기를 듣던 며느리가 순간 제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민수가 갑자기 사라져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보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좀 당황했지만 아이 마음이니까 이해하려고요. 그 말에 저는 짧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참 착하지. 나도 그날 참 고마웠어.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조금이나마 서로의 마음을 인정하는 기운이 스쳤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우리 이렇게 가끔 모이자고요. 민수도 좋고 저희도 어머니랑 편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 말에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얽혀있던 매듭이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지만 조금은 느슨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금처럼만 서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지켜가자. 민수의 마음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잠시나마 부드러운 기류가 흐르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봄이 막 시작될 무렵 친척 한 명이 집에 놀러 왔다가 무심코 꺼낸 말이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나저나 재산은 막내딸이 다 받았다며? 대단하네. 요즘 시어머니들 중에 그런 경우는 드물지.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아들이 눈치를 보며 얼른 화제를 바꾸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변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지켰지만 그날 이후 다시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제 말을 짧게만 받고 눈길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재산 얘기만 나오면 집이 좀 뒤숭숭해져요. 가능하면 그런 얘기는 친척들 앞에서도 피해주세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꺼낸 이야기도 아니었고 그저 옆에서 들었을 뿐인데 또다시 그 문제로 경계심이 생겼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그 무렵 민수와의 약속이 한 번 취소됐습니다. 전날 밤 며느리에게서 짧은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민수가 피곤해서 이번 주는 쉬겠습니다. 그 문장은 과거의 상황을 떠올리게 했고 저는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다음 주에는 민수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는 꼭 만나요. 약속이에요. 그 목소리 덕분에 마음이 조금 놓였지만 재산 문제라는 그림자가 여전히 우리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깨닫게 됐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금전이나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며느리가 저를 바라보는 신뢰의 문제로 굳어졌다는 걸요. 그리고 그 신뢰를 회복하기란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것도요. 재산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뒤 며느리의 태도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겉으로는 예의를 지켰지만 생활 속 작은 부분에서 저를 은근히 배제하는 모습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가족 행사 날짜나 중요한 일정이 잡히면 바로 저에게 연락을 주곤 했는데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만 전해 듣게 됐습니다. 그마저도 모임 전날이나 하루 전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치 최대한 늦게 알려서 준비하거나 관여할 시간을 줄이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서운했던 건 민수학교에서 열린 봄 소풍날이었습니다. 학부모 자원봉사를 받는다고 하길래 저는 혹시 도움이 필요하냐고 아들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이미 엄마 대신 다른 분께 부탁했대, 며느리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속으로 짐작은 했지만 막상 확인하니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가장 먼저 불렸을 자리인데 이제는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또 한 번은 민수 생일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주려고 재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주 초에야 아들로부터 이번 생일은 조용히 가족끼리만 하기로 했어.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가족 속에 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임을 알아차리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주방 한쪽에 놓인 케이크 재료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서랍 속에 넣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이런 식의 배제가 반복되면 상처가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괜히 민수 앞에서 얼굴을 찌푸리거나 아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게 계속되면 나와 민수의 관계마저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매일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렇게 은근한 배제가 이어지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민수가 제 집 앞에 혼자 찾아왔습니다. 두 손을 모아 꽉 쥐고 서 있던 아이는 문이 열리자마자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생일에 왜 안 왔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앉히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안 간 게 아니라 이번엔 엄마 아빠가 조용히 하자고 해서. 그러자 민수의 표정이 금세 굳었습니다. 엄마가요? 그럼 저는 싫어요. 할머니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한마디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안 보여서 놀랐어요. 혹시 어머니 댁에 가 있나요? 저는 차분하게 응, 여기 와 있어. 금방 데려다 줄게. 라고 답했지만 며느리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집 앞까지 민수를 데려다 주자 며느리는 아이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기 전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민수가 어머니한테 와서 저한테 서운하다고 하면 저도 참 곤란하거든요. 그 말에 순간 속이 쓰렸습니다. 민수의 서운함을 풀어줄 기회조차 나에게는 허락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짧게 알겠다 라고만 하고 돌아섰지만 마음속에서는 다시 오래전의 차가운 벽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문을 닫자마자 저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의 그 순수한 질문과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이 뒤섞여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재산 문제에서 시작된 균열이 이제는 감정의 골짜기로 완전히 굳어져 버렸다는 것을요. 며느리와의 날 선 대화가 있은 지 사흘 뒤 아들이 퇴근 후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지만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민수 생일 때 일이랑 이번 주말 일 며느리가 많이 힘들어해요. 저는 그 말을 듣자 씁쓸하게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힘든 건 그쪽뿐이니 나도 똑같이 힘든데.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엄마, 부탁인데 민수 앞에서 생일 얘기나 못 온 이유 같은 건 말씀 안 하셨으면 해요. 아이가 그걸 듣고 엄마 편을 들면 집에서 분위기가 더 안 좋아져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서늘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그럼 내가 잘못한 게 돼야 하는 거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없는 사람처럼 지내라는 거야? 아들은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 쌓인 서운함은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너도 알잖아. 재산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민수와의 약속까지 맡고 있어. 그런데 넌 중간에서 내 마음은 한 번이라도 헤아려 봤니?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뼈아팠습니다. 결국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더 이상 먼저 연락하거나 만나자고 안 하마. 대신 나중에 내가 후회하지 말아라.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바구니만 두고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난 뒤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자니 묘한 허전함과 분노가
뒤섞여 밀려왔습니다. 재산 문제로 시작된 일들이 결국 이렇게 가족의 관계마저 변질시킬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들과의 대화 이후 저는 마음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그동안 혹시라도 관계가 나아질까 기대하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먼저 민수의 일정이나 생활에 대한 관심을 의도적으로 줄였습니다. 예전에는 학교 행사나 학원 발표의 날짜를 챙기려고 수시로 확인했지만 이제는 묻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았고 메시지 역시 필요한 경우에만 짧게 보냈습니다. 대신 제 시간을 채울 일들을 하나둘 늘렸습니다. 동네 경로당 프로그램에 등록해 요가와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고 시장에서 오래 알고 지낸 상인들과 주말마다 등산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집안에서는 정리정돈과 손질이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씩 챙기며 민수와의 빈 시간을 메우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나자 생활 패턴이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편안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불필요하게 상처받는 일은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표정이었고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왜 우리 집에 안 와요? 그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요즘 배우는 게 많아서 바쁘거든. 민수 크는 동안에도 할머니도 좀 더 배우고 싶어서 말이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쉽게 납득하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종이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할머니 드리려고 만들었어요. 미술 시간에 한 건데 할머니 생각나서요. 봉투 안에는 민수가 그린 그림이 있었는데 해와 구름 사이에 서 있는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할머니와 나라고 쓰여 있었죠. 그걸 보는 순간 제 마음에 묵직한 울림이 번졌습니다. 아무리 거리를 두어도 아이의 마음은 여전히 제 곁에 머물러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민수가 준 그림은 거실 장식장 가장 중앙에 놓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고 볼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이대로 거리를 두는 게 맞을까? 민수 마음을 위해서라도 다시 다가가야 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한 번만 더 민수와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민수랑 같이 점심 먹자. 엄마가 너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알겠어요. 물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어머니, 민수 이번 주말에 친구 생일 파티가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수가 할머니 댁에 다녀오면 집에 와서 저한테 서운하다고 하는 게 저는 힘들어요. 그 순간 저는 며느리의 말 속에 숨겨진 뜻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민수가 할머니와 가까워지는 걸 원치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민수가 힘들까봐, 그리고 너희가 불편할까봐 그동안 참고 있었어. 그런데 아이가 먼저 찾아와주고 또 그 마음을 보여주니까 그걸 모른 척할 수는 없잖니. 그러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저도 민수 엄마예요. 제 방식대로 아이를 지키고 싶은데 어머니가 자꾸 감정을 섞으시면 저도 힘듭니다. 통화를 마치고 난 뒤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가 그린 그림과 웃음이 떠올랐지만 동시에 며느리의 단호한 목소리가 귓가를 울렸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결심했습니다. 민수의 마음을 지키고 싶지만 억지로 다가가면 아이만 더 힘들어질 거라는 것을요. 그래서 그날 밤
장식장 속 그림을 유리 액자에 넣어두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잠시 숨기듯 두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그림이 가장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후 몇 주가 지나고 저는 평소처럼 경로당에서 서예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목 입구에서 낯익은 작은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양손에 뭔가를 꼭 쥐고 제 쪽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수는 밝게 웃으며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학교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바로 왔어요. 엄마한테는 그냥 친구 집 간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기쁘면서도 가슴 한쪽이 철렁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까지 해서 저를 보러 왔다는 사실이 반가웠지만 동시에 들키면 또 무슨 말이 나올지 걱정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민수야, 이렇게 오면 엄마가 걱정하실 텐데. 괜찮아요. 잠깐이면 돼요. 할머니랑 같이 간식 먹고 싶었어요. 결국 저는 아이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방에서 간단히 떡과 과일을 꺼내놓자 민수는 들뜬 얼굴로 학교 얘기와 친구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잠시라도 걱정을 잊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곧이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문을 열자 며느리가 서 있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민수, 친구 집 간다더니 여기 있었어요? 민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제 옆에서 데리고 가면서 저를 향해 짧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식이면 저도 곤란합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는 분명 저를 보러 온 것이었지만 그 마음조차 며느리의 불신 속에서 또다시 차단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가 다시 혼자 찾아오는 일은 없었지만 그 짧은 시간이 제게는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순간이 되었습니다. 민수가 제 집에 왔다가 며느리에게 들킨 지 며칠 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무거운 기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셋이서 얘기 좀 해요. 나, 엄마, 그리고 며느리라.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피하는 것보다 차라리 한 번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어디서 만날까? 집 말고 조용한 카페에서요. 괜히 아이 앞에서 말하는 건 안 좋으니까. 그렇게 주말 오후 우리는 동네의 한 작은 카페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 일은 내가 중간에서 잘 조율 못해서 생긴 문제 같아요.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오늘은 오해를 풀어봤으면 합니다. 며느리는 차분한 표정으로 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민수가 어머니를 싫어한다거나 못 만나게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다만 민수가 할머니를 만나고 나서 집에 와서 저한테 서운하다, 왜 같이 안 있었냐, 이런 말을 하며 저도 감정이 힘들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민수가 그만큼 나를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한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걸 내가 힘들다고 하며 나는 아이 마음을 어떻게 받아줘야 할지 모르겠다. 아들이 중간에서 그러니까 둘 다 민수를 위하려는 건 똑같잖아요. 방법을 좀 맞춰보자는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이미 대화의 공기는 묵직해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민수를 만나시려면 저한테 미리 꼭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 제가 동행했으면 합니다. 그 말은 감시라는 뉘앙스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이 쓰렸지만 더 이상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좋아, 그렇게 함. 하지만 약속 하나 해줘. 민수가 나를 보고 싶어 하면 그 마음은 막지 말아줘.
그렇게 대화는 마무리됐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화해라기보다 서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휴전에 가깝다는 것을요. 휴전 이후 민수와의 만남은 정해진 날짜와 장소에서 며느리의 동행 속에만 이루어졌습니다. 카페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짧게 대화를 나누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헤어지는 시기였죠. 민수는 처음엔 여전히 밝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어디도 못 가요? 다음에 또 만나자. 오늘은 시간이 조금밖에 없네. 그 대화를 몇 번이나 반복하다 보니 저도 민수도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예전처럼 손을 잡고 시장을 걷거나 공원에서 오래 앉아 얘기하던 날은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웃음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웃음 뒤에 잠깐 스치는 아쉬움이 눈에 보일 때마다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 민수는 키가 훌쩍 커 있었습니다. 학교와 친구, 학원으로 바쁜 아이는 이제 약속 시간을 맞추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만남이 끝나고 돌아서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내 역할이 줄어드는구나. 이 아이의 기억 속에 할머니와 함께한 좋은 날들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걸로 됐다. 집으로 돌아와 장식장 위에 놓인 민수가 준 그림과 작은 접시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웃고 있는 우리 모습이 있었고 그것이 지금의 나를 버티게 해주는 마지막 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민수와의 추억을 억지로 붙잡지 않고 그 아이가 원할 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자리에 묵묵히 서 있겠다고. 그게 할머니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온전한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날 밤 창밖의 달빛이 유난히 환했습니다. 그 빛 아래서 나는 지난 모든 갈등과 서운함을 서서히 내려놓았습니다. 남은 건 단 하나, 아이를 향한 변치 않는 마음뿐이었습니다.